선생님, 논술 채점 정확한 답 기준 있습니까? 이번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, 선생님. 논술 방식은 두괄식이 좋나요? 아니면 서론, 본론, 결론식으로 하는 게 좋나요?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나요? 뭐 출제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채점자의 그 채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앞에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각을 주연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풀어서 이제 해설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게 서론, 본론, 결론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이 논술 주제와 관련해서 또는 이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한다 라는 부분을 앞부분에 드러내 주는 것이 좀 더 채점자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채점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채점자는 한 몇백 명의 논술 채점해야 되거든요. 물론 꼼꼼히 읽으시면서 다 하시는데 읽다가 이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처음에 잘 드러내보는 게 좋지 않은가,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. 네. 이 질문도 좋은 것 같아요, 선생님. 답을 몰라서 정답이 아니어도 네. 나만의 방식으로 쓰는 게 좋은지, 아니면 부족한 모습이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을 빼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되죠? 왜냐면 논리 구조가 몇 개 틀이 있으니까. 그렇죠. 왜냐하면 이제 어떤 학교는 가나다 세 개의 지문을 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는 상황을 제시해주고 여기에서는 일정하게 어떤 전제 조건을 강화시키는 걸 예시문으로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마지막에 그림이나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자료 해석을 통해서 이 세 개의 가나다 지문을 연결하라고 하는 그런 지문들도 출제되기도 합니다. 자, 그런 경우에 이게 도대체 이 가나다가 무슨 맥락에서 이렇게 세 개의 지문이 골라졌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. 자,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수업 시간에,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죠.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제 일부 좀 상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상황의 세 가지 지문을 통해서 이 느낌이라는 게 사람이 또 있지 그렇지. 않겠습니까? 그 느낌을 가지고 본문 가나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글을 읽으니까 적어도 요 단어는 핵심으로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 거다. 그다음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. 다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X축과 Y축에서 어떤 변수들을 두고 있고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새로 가고 있다. 뭐 상승세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하락세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교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데요. 그 경우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서 핵심어를 한두 개만 잡아서라도 자기 논리대로 내 느낌으로는 가나다가 이런 맥락이 아니었을까. 왜냐하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걸 쭉쭉 이렇게 연결지어서 논리 있게 쓰면 되지만 이게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 느낌상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요 키워드 정도가 아닐까. 그걸 가지고 자기 논리로 쓰셔도 어느 정도 득점은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.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논리 구조를 잘 맞춰서 쓰시고. 연관된 질문입니다, 선생님. 전형적인 모범 답안이 있을 것 같아요. 전형적인 모범 답안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나름대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답안지를 쓴다면은 이것도 어떻게 괜찮을까요? 가령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창의적인 답변이랄까?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, 저도.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범 답안이랑 조금 다르더라도 어떻게 부분 점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 하더라고요. 물론 이게 논술이 이제 출제가 되고 나면 출제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종의 모범 답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. 그게 이제 각 대학이 낼 수 있는 채점 기준표입니다. 그래서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고 그러는데요. 채점 기준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딱 맞는 정답이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고
적어도 출제자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채점을 하겠다라는 것을 채점위원들한테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. 그런데 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창의적인 어떤 그 글쓰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. 저희들이 채점을 해보는 와중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자가 예시한 그런 답안의 범위에서 약간 떨어져 있긴 한데 전체적 내용을 읽어보면 이 학생이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공부를 했고 적어도 이렇게 글을 끝까지 끌고 밀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학생이구나.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득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거는 채점 기준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학생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쳐가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천자 기준이면 천자를 끌고 가고 그 논리 나름대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글쓰기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들의 그런 글쓰기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. 그게 또 일종의 논술이 다양하게 그렇지.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논리화시키는 그런 것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. 그렇지. 채점에 대한 거는 이 다음에 더 여쭙겠습니다. 일단 간단한 거 2개만 더 여쭙겠습니다. 이거 간단합니다, 선생님. 사소한 교정부에 대한 감점이 있습니까? 있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? 감점이 있긴 있습니다. 있긴 있고 그것도 기준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논술 전체 만약에 100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기준이 크지는 않죠. 크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글자 수라든지 이제 전체 지문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안배를 해서 이제 배점을 하게 되는데요. 그게 큰 점수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정말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. 근데 사실은 출제위원회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 생각 해보셨어요? 논하시오, 평가하시오, 기술하시오 이렇게 문항에 맺은 말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겁니까? 아니면은 이거 사실 세 개는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? 도대체 뭡니까? 기본적으로는 다릅니다. 왜냐하면 그 출제위원들이 이 출제를 할 때는 예를 아까 만약에 가나다 3개의 지문을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경우에 어떤 뭐 제도라든지 또는 정책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를테면 만약에 이제 탄소 제로 정책 요즘 많이 환경과 관련해서 그렇죠. 전 지구적으로 뭐 고등학생들도 여기에 미래 세대로서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는데요. 그런 주제가 나와가지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논하시오, 평가하시오 또는 뭐 기술하시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만약 첫 번째 논하시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또는 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 속에서 익혔던 여러 가지 이제 이 공부의 양이 있습니다. 그 양 속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평가하기와 논하기가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어쨌건 그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로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서론, 본론, 결론에 의해서 이제 기술을 하는 것이고요. 평가시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장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식의 글쓰기 패턴이 들어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어떤 제도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제도가 나타낼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장단점을 아주 대비해서 극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것이 이 제도가 어떤 평가를 우리가 할 것이냐.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기술하시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래프나 아니면 어떤 그 자료 해석에 의해서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. 설명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주관적인 의미가, 의견이 들으면 안 돼. 그렇죠.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하고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변수를 차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곡선이 우상향하다가 또 뭐 하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변곡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지
그러면 이 변곡의 원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맺은 말에 따라서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를 수 있다. 잘 판단하시고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 채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선생님, 논술 채점 정확한 답 기준 있습니까? 예,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출제위원들이 여러 명 구성이 되게 되면 이 채점 기준은 이제 문제를 완성하고 나면 그 완성하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논의를 합니다. 예. 예, 그러면 가의 지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키워드를 보통 서너 개 이상을 잡습니다. 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. 자, 그러면 그 큰 문단 하나, 가, 나, 다 각 문단에 대해서 핵심어를 우리가 주제어를 뽑아낸 다음에 이 핵심어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렇죠. 그 내용을 먼저 확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, 나, 다를 어떻게 연결해서 쓰는지는 이제 문항에서 설문에서 묻고 있습니다. 예. 이거를 뭐 가의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평가하시오. 예, 뭐 예.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.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. 예. 자, 그럴 경우에 그 연결하는 그 핵심어 이게 어떻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채점 기준을 몇 자 이내로 쓰라고 만약 1000자 이내로 쓰라 그러면 1000자 이내로 채점 기준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작성을 하면 그 기준이 일종의 기준 가이드라인이 되고 채점하는 채점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설을 학교 측에서 먼저 교수님들 훈련을 우리가 받아요. 교육을 받아요. 소집해서 사전에 교육 시간을 갖게 됩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출제자들은 이런 의도하에서 가나다의 지문을 구성했고 그 구성한 핵심어는 이러이러한 것인데 여기서 설문에서 묻고 있는 평가시오는 가나다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연결했을 때 좋은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교육 훈련하는 그 시간을 사전에 채점 전에 갖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. 예. 그다음에 그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독창적인 답안을 구성했는 경우에 이게 일종의 우리가 채점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학생이 자기가 원래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서 이 문장을 끌어간 경우에는 우리가 득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출제 그 채점을 하다가요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 평가자로서 그 채점할 만한 것이 아니다 싶으면요 바로 연락을 합니다. 그럼 바로 연락을 하면은 또 출제위원님들끼리 또 상의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것도 그 알려주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모범 답안은 있고 그런데 모범 답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장점이 있는 글이 있다 그러면은 또 즉각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서 보고를 해서 그에 대한 답안을 받아서 채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